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의 등장, 빛과 그림자의 시대, 그리고 피 묻은 권력의 진자입니다. 극단적 사치와 철저한 굶주림이 공존하던 18세기 프랑스, 수백 년의 낡은 질서가 무너져 내리고 새로운 이념이 피를 부르기까지 태양왕의 후예들을 단두대의 이슬로 만든 거대한 역사의 서사시입니다. 2%의 특권층이 98%의 피와 땀에 기생하던 기형적 사회였지요. 당시에 프랑스는 제1신분, 2신분, 3신분이 있었습니다. 1신분은 성직자로 구성되어 있고 2신분은 귀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인구 2,700만 명 중 약 50만 명이고 단 2%에 불과했습니다. 즉 1신분과 2신분은 전체 토지의 30%를 독점하고 있으며 고위 관직도 독점했지요. 그러나 납세 의무는 완전 면제를 당했습니다. 반면에 3신분은 평민으로 인구의 98% 국가 소득세를 담당하고 교회에는 11조를 내고 영주의 토지 사용료를 내는 등 국가 재정 부담의 100%를 독박 쓰게 되지요. 부르주아들의 각성이 있었습니다. 경제력을 갖추고도 권력에서 철저히 배제된 의사, 변호사, 상인들의 분노와 볼테르, 루소의 사회계약론, 즉 권력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하는 계몽주 복음의 결합이 있었죠. 미국 독립전쟁의 영광이 불러온 국가 파산과 대자연의 저주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첫 번째, 제국의 복수심입니다. 영국의 오만함을 꺾기 위해서 미국 독립전쟁에 프랑스가 막대한 자금과 함대를 파병시키지요. 돌려막기 불가 상태의 국고였습니다. 전쟁 비용으로 국가가 완전히 파산되고 한 해 국가 예산의 50%가 오직 빚의 이자를 갚는 데 증발되었지요. 그리고 1788년 최악의 기상이변을 맞이합니다. 봄에 가뭄, 여름에 우박, 생사가 오가는 혹독한 겨울 추위였죠. 생존의 위협입니다. 밀수확량 급감으로 파리 시민의 주식인 빵값이 3배 폭등하면서 하루 일당의 80%를 딱딱한 빵 한 덩어리에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에서 온 루이 16세의 아내 마리 앙뚜아네트에 향한 가짜 뉴스와 분노도 폭발되었습니다. 권력의 주인은 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거지요. 175년 만에 열린 3부회가 있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1, 2신분은 600명이고 신분별로 1표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재정을 책임지는 3신분 600명은 신분별 1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즉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산술적 기만이 있었던 거지요. 1789년 6월 17일 제3신분 프랑스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독자적인 국민의회를 결성해서 선포합니다. 테니스 코트에 서약이 있었습니다. 6월 20일이었죠. 왕의 근위대에 의해 회의장에서 쫓겨난 600명의 평민 대표들은 비에 젖은 코트에서 프랑스의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결코 흐트러지지 않을 것을 맹세하며 권력의 패러다임을 뒤집게 됩니다. 분노한 민중의 화약이 수백 년의 억압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치명적인 패착 중의 하나는 당시에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았던
재무장관 네케르의 전격 해임이 있었습니다. 국가의 아버지에서 조국의 반역자로 추락한 신성성입니다. 1789년 10월 5일 베르사유 행진이 있었죠. 식량난에 분노한 수천 명의 파리 여성들은 가을비를 뚫고 20km를 진격해서 국왕 일가를 파리 튀일리 궁전의 정치적 인질로 끌고 옵니다. 종교 정책에 대한 딜레마입니다. 혁명 정부의 교회 재산 몰수와 성직자 국가 충성 맹세가 독실한 루이 16세의 깊은 불신을 초래하게 됩니다. 1791년 6월 20일 바렌 사건이 발생하지요. 펠셈 백작의 주도하에 몰래 파리를 탈출해 왕당파 군대와 합류하려던 국왕 일가였지요. 심리적인 전환점입니다. 국왕의 얼굴을 알아본 우체국장에 의해 바렌에서 발각됨으로써 백성을 버리고 일세에 기다려 한 왕에 대한 맹목적 신뢰가 산산조각 났으며 공화정의 불씨가 피어오르게 됩니다. 가장 인간적이고 평등한 죽음을 위한 계몽주의의 발명품입니다. 이념이 투영된 기계지요. 귀족은 참수, 평민은 수레바퀴라는 신분제적 고통을 없애고 죽음 앞에서도 만인은 평등해야 한다는 가요탱 박사의 제안이 있었지요. 왕정의 종말입니다. 1792년 8월 10일입니다. 프로이센의 브룬스바크 공작 포고문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며 제2의 혁명을 촉발합니다. 스위스 군의대가 전멸되고 공화국이 선포됩니다. 1793년 1월 21일 루이 16세가 처형당합니다. 나는 결백하게 죽는다. 내 죽음을 낳은 자들을 나는 용서한다. 마리 앙투아네트의 치유입니다. 제수용 수레에서 실려 처형장으로 향하면서도 끝내 잃지 않았던 구체제 왕족의 마지막 품위가 있었지요. 간수에게 신뢰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을 했다고 하지요. 피로 물든 이념, 순수함을 향한 광기가 낳은 대공포였습니다. 결백한 자, 로베스피에르. 국가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으며 민민에 관하는 자는 모두 적이다. 완벽한 도덕 공화국에 대한 루소적 집착이었지요. 혐의자 취급법의 덫입니다. 뚜렷한 물증 없이 혁명적 신증만으로도 무죄가 아니며 사형시킬 수 있다. 구두, 성공, 세탁부 등 혁명의 주역이었던 평민들이 오히려 가장 큰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미덕과 공포의 결합입니다. 공포 없는 미덕은 무기력하고 미덕 없는 공포는 파멸이라고 했지요. 동지들의 숙청이 있었습니다. 관용을 주장하던 당통 내 머리를 군중에게 높이 들어보게 보여주게라. 즉 당통마저 처형하며 스스로 타도하려던 폭군의 얼굴을 닮아간 겁니다. 두 개의 폭정, 절대 왕정과 공포 정치의 기막힌 데칼코마니입니다. 루이 16세의 앙시엥 레짐과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에 대한 비교입니다. 루이 16세의 앙시엥 레짐의 권력의 원천은 신이 부여한 신성한 왕권입니다.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의 권력의 원천은 인민의 뜻을 대리하는 혁명적 양심이고요. 루이 16세의 앙시엥 레짐의 통치 및 탄압 기구는 왕의 명령서 재판 없이 감금하는 거지요.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는 통치 및 탄압 기구가 공안위원회와 혁명재판소였습니다. 루이 16세의 앙시엥 레짐은 사회적 불평등 구조가 태생적 신분제였습니다.
2%의 귀족, 성직자 특권이지요.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의 사회적 불평등 구조는 혐의자 취급법이었습니다. 자코뱅파에 찬동하지 않는 자에 대한 배제였지요. 루이 16세의 앙시엥 레짐의 폭력의 희생양은 세금과 굶주림에 허덕이던 98%의 평민이었습니다.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의 폭력의 희생양은 사상 검증이 칼날에 희생된 무고한 일반 시민과 동지들입니다. 인사이트를 보면 억압을 끝내기 위해 시작된 혁명이 가장 잔혹한 형태의 새로운 억압 시스템을 완성한 아이러니입니다. 지긋지긋한 이념 논쟁, 굶주린 민중은 강력한 질서를 갈망합니다. 테르미르드의 반동 사건이 있었죠. 1794년 7월입니다. 생존의 공포에 질린 의원들의 반격, 단두대에 오른 로베스피에르의 폭풍이 멎게 됩니다. 총재 정부의 무능과 부패입니다. 5인 체제의 온건파 정부가 수립되고 하지만 투기꾼들의 부축적과 초인플레이션, 휴지 조각이 된 지폐로부터 파리의 일상은 더욱 피폐해집니다. 빚 잃은 이념입니다. 끝없는 피해 숙청, 왕당파와 급진파에 계속되는 폭동, 자유평등 박애라는 고결한 이념은 혹독한 배고픔 앞에서 설득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대중의 심리적 전환입니다. 차라리 빵이 넘쳐났던 왕의 시대가 낫다. 무질서를 단숨에 정리해 줄 압도적인 군사적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회적 진공 상태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념이 아닌 빵과 영광을 약속한 이방인 포병 장교가 있었지요. 변방의 이방인, 낡은 구두를 신은 코르시카 출신의 26세 가난한 포병 장교, 바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입니다. 방데미에르 13일에 반란 진압이 있었죠. 좁은 시내 한복판에서 산탄처럼 퍼지는 포도탄을 발세하는 파격적이고 냉혹한 결단력으로 단 하루 만에 파리의 무질서를 제압하게 됩니다. 욕망을 꿰뚫은 리더십입니다. 1796년 이탈리아 원정이 있었죠. 배고픈 오합지졸 병사들에게 애국심이나 이념을 설교하지 않았고, 나는 너희를 세상에서 가장 기름진 광야로 인도할 것이다. 그곳에서 부와 명예를 얻게 될 것이라고 연설했지요.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불가능을 뛰어넘는 기동력으로 오스트리아를 격파하고 패전국의 막대한 전리품으로 파리의 빈 국고를 채우며 구원자로 나폴레옹은 등극하게 됩니다. 민중이 기꺼이 선택한 독재, 이제 혁명은 끝났습니다. 브리메르 18일의 쿠데타, 1799년 11월 9일이죠. 나폴레옹을 통제 가능한 칼로 이용하려던 CS의 치명적인 착각이었죠. 총검을 앞세워 총재 정부를 무너뜨린 나폴레옹이었습니다. 권력 진자의 거대한 역설입니다. 10년 전 1인의 독재를 혐오하며 바스티유를 무너뜨리고 왕의 목을 쳤던 민중, 10년 후에 피해 숙청과 가난에 지친 그들은 투표라는 가장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 군인 1인에게 모든 권력을 몰아주었습니다. 99.9%의 압도적인 찬성을 얻었습니다. 제1통령에 오르는 새로운 헌법 국민 투표의 결과이지요. 나폴레옹의 선언입니다. 시민 여러분, 혁명은 그것을 시작하게 했던 원칙들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혁명은 이제 끝났습니다. 대포의 궤적을 타고 퍼져나간 나폴레옹의 법전과 인권의 씨앗입니다. 총칼 배낭 속에 이념이 있었죠. 알프스를 넘고 시리아 심장부까지 뻗어간 프랑스 군의 배낭에는
자유평등 파괴가 담긴 나폴레옹 법전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폭군이 가져온 해방이지요. 돌이킬 수 없는 각성이 있었습니다. 끝나지 않은 혁명의 메아리, 우리가 누리는 평화의 이면입니다. 나폴레옹은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하고 고독한 섬에서 몰락했지만 그가 유럽에 뿌린 혁명의 불꽃은 19세기를 거쳐 전 세계로 퍼져나갔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공기처럼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뼈대는 바로 이 시대의 모순, 폭력 그리고 숭고한 이념이 뒤섞여 만들어낸 결정체이지요. 세상은 결코 저절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의 이면에는 이토록 뜨거웠던 어느 시대 사람들의 눈물과 피가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